예, 오늘 2018년 6월 18일 월요일이 시작됐던 날이었죠. 예, 오늘 하루도 좀 바쁜 일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있었던 국본 태극기혁명국민운동 본부에서 오후에 있었던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 서초동 대검찰청 5번 출구 쪽에서 또 사대본 그 장경순 국회 전 부의장 그 비서로 계시는 이번에 그 금식 6일째 금식을 하고 계시는 그 장소로 이동을 해서 또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또 방송을 해드리고 오다 보니까 굉장히 오늘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송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SKY 전 님이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네요. 일찍이 아니라 예고된 시각이지만은 1착으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자아진아란 분 닉네임이 아주 생소한 닉네임이신데요. 자아진아 님께서 두 번째로 들어오셨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냥 오리무중이시네. 그동안 발빠르게 들어오시던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김대한 국민님이라든지 김수님이라든지 YY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뒤처지고 있네요. 또 다른 또 볼일 때문에 아마 늦게 들어오실 수는 있겠네요. 조금 이제 있으면은 또 이렇게 들어오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안토니오님의 제 108차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월드컵 경기가 있어서 아마 그쪽에들 관심들이 좀 있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하고 멕시코하고의 그 경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오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들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것도 보시고, 또 이거는 또 나중에 또 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편하신 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또 시청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게 B플랜이 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왔네요. B플랜. 어떤 주목이 가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B플랜, 어떤 다른 방안, B책,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속이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은 트럼프에게도 다른 보관이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B플랜이 있다라는 말에 아주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핵화 결렬 시에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즉시 실시를 한다라는 발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6.5의 강진이 있었는데도 또 그 인명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또 오늘 안토니오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토니오를 한번 연결을 직접 하도록 하죠. 연결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자 무궁화님. 전화를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조금 늦게 시작한다고 하긴 했는데, 김KS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오늘 좀 몇 군데 방송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안토니오님. 여보세요? 네, 안토니오님.
네. 아, 예. 소리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죠. 괜찮으신지. 뭐, 제 감도 뭐, 좋습니다. 에코 현상이라든지, 없어요. 네. 없습니까? 네. 예, 예. 아, 오늘도 날씨가 좀 더웠더라고요. 밖에 나갔다 오다 네. 보니까. 오늘 야외 집회 있죠? 예, 오늘이요. 예. 아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오늘 아주 그냥 시간에 쫓기고 막, 방송 시간에 또 맞춰서 오려고 하다 보니까 차도 또 그냥, 예? 잘못 타가지고 삥삥 돌아서 지하철도. 네. 그래서 아주 겨우겨우 그냥 좀 늦춰 놓은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해서 지금 방송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그 자유당 그 당사 앞에 집회였던가요? 예 거기 이 자한당 당사 앞에서 네. 국번 집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성토 대회를. 근데 아까 보니까 네. 김문수 씨가 거기 나와 있던데? 아, 예, 그거는 거기, 예, 와서 뭐 기자회견 같은 그런 시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우리 우파 진영을 뭐 이렇게 대변해서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닌가 그냥,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예, 방송 내용 보니까 피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김문수 어떤, 씨가. 저도 좀, 예. 조금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공식적인 기자회견보다도, 예, 우리 우파 국민들을, 태극기 국민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뭐, 유튜버들이 이렇게 또 촬영하고 또 질문하니까는,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대화들, 대화하는 장면들 때문에 이제 그게 김문수 의원, 서울시장 후보가, 좀 답변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예, 오늘 뭐, 저도 좀 질문을 잠깐 해봤는데, 그, 어, 그 서울시장 경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느냐. 그랬더니 뭐, 그럼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뭐 하면서 뭐 전혀 뭐 의혹이나 어떤, 우리 우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 사태가 이렇게 벌어진 게 김성태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가. 예. 김성태가 고의적으로 다 국회 정상화를 안 시켰어요. 국회 정상화를 몇 개월 전부터 시켜서 그냥 시킬 수가 없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범인데 어떻게 국회 정상화를 시키겠습니까? 야당이라고 그러면 국회 정상화를 시켜서 그런 사전투표 이런 걸 방지하자. 뭐 내지는 선거법을 좀 개정을 해서 우리가 좀 공정당당하게 아주 페어하게 선거를 하자는 뭐 이런 거를 국회 정상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김성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국회가 열리질 않았습니다. 예. 일부러 고의적으로 저는 국회 정상화를 미는 것 같아요. 미는 것 같고, 참 내가 본 메인 방송을 들으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김문수 씨가 거기 나와서 얘기인데, 저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김문수 씨가 그래도 과거에 그런 국민운동본부에서 그렇게 집회도 하고, 그렇죠. 태극기 집회도 자기가 나왔죠. 전에는 집회에서 했어요. 서경석 씨가 주도하는 예, 그쪽에도 그쪽에서 자주 있다가 나갔죠.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근데 자기가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대구에 낙선하고 살아갈 길을 방로를 찾다 보니까 근데 역시 미운하거나 태극기 집회를 얹어야만 내가 살 길이다 해서 일단은 왔는데 저는 오늘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걸 느끼고 있냐면은 먼저 우리 애청자님한테 반가워 이렇게 또 오늘 선거제 방송을 찾아주셔갖고요. 오늘 알차게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좌익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전향을 해서 보수가 된다. 저는 안 믿습니다. 하태경이가 그런 꼴을 보였고요. 역시 물론 그렇다고 내가 김문수 씨가 뭐 좌익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자기의 어떤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방편으로다가 우리 우국 진영의 열차를 타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보고요. 그 사람이 과거에도 자유당하고 접촉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고 사실 그런 데서 굉장히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이번 선거가
당연히 난 승복한다. 뭐 올바른 자세죠. 사람이 패배를 하면은 굉장히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자기가 승복의 그 자세를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현 시국이 딱 대한민국에서 딱 한 곳만 내놓고 그 전패를 한 대한민국 전체 그 지방자치제에서 자치 그 선거에서 자기가 그런 대통령을 앞으로 할 생각도 갖고 있고 국가를 전반적으로 그런 운영하는데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고 그렇게 자칭하는 사람이 예. 이번 선거를 그렇게 승복을 쉽게 한다라고 판단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무엇을 할 거고, 그 사람이 자유당에 입당을 해서 뭐 또다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뭐 잘 되면 당수를 한 번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요. 굉장히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자유당에서 김문수라는 사람을 영입을 하니까 김문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홍준표한테 굉장히 아주 능한 그런 아주 명확하고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라고 이제 저희 칭송을 했는데요. 물론 걔는 가재편이라고 어쨌든 자기가 그런 그 당적도 잃고 그렇게 원외에다가 갈 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서울시장 후보를 그렇게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영입하게 된 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굉장히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순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번 선거를 느껴서 그렇고, 내가 왜 이렇게 순진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사람이 순진하다는 건 굉장히 이노센트한 건데, 왜 홍준표 대표를 순진하다고 보냐면은 이런 사태가 올 줄 모르고 자기가 그래도 아주 그런 자유당을 대표로서 그 원대한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대한 꿈이라는 건 뭐 국회의원만 앞으로 한 번 더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보수의 그 가치를 대변해서 자기가 차기 정권을 다시 창출을 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는 그런 저는 포부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매우 순진한 게 이런 현실이 이렇게 올 줄을 모르고 그 탄핵 동조파들을 잡아들이고 같이 그 도모해갖고 당을 꾸렸을 때 이런 현실이 올 줄 몰랐을까요? 결국은 제가 홍준표 대표를 순진하다고 보는 거는 마음이 순진하고 어떤 연민의 정이 남보다 아주 그런 정감이 있어서 순진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그 시대에 그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런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해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큰 인물이 되고 내가 좀 더 국민들한테 그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이끌었던 이 자유당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일당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김무성 일당들이 근접을 해서 자기들하고 연정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규합을 해서 한 방을 꾸몄을 때 이런 진이 저는 옳으라고 봤고요. 홍준표 사람은 그 순진한 면이 결국은 자기가 뭐 정치적으로나 그런 과거에 그런 검판사 시절에 했을 때 자기가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의 그런 능력의 인물이라고 자기는 스스로 자신이 자평을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인물이 홍준표였었어요. 예.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힘이 없고 결국은 김무성이가 홍준표보다 100배 이상의 머리에 조조 같은 아주 특유의 삼국지에 나온 전술에 홍준표는 완전히 넉아웃이 된 거죠. 유린당한 거죠. 완전히 유린당한 거죠. 네네. 이 역사가 나중에 자유당 역사를 어떻게 재조명할지 모르겠지만 홍준표는 가장 아주 자기의 어떤 이름에 비해서
그 사람의 그 정치적인 내면의 그 능력이 완전히 제로라는 거예요. 전무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김문수 씨가 나는 그럼 내가 이 선거가 이렇게 끝났는데 정당한 투개표에서 이렇게 내가 2등 뺏겼는데 그럼 당연히 승복하지. 내가 뭐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뭐 선거위원회에다 제소를 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사람도 정치 끈앞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앞으로 다시는 국회의원 할 생각하지 말고 다시는 정계에 나와서 또 요동치는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자유당은 이렇게 이제 김무성 일당이 다시 이제 그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너진 이유는 김성태라는 인물이 당내 원내대표로 들어와서 국회 정상화를 갖다가 고의적으로다가 무산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해야 뭔가를 따지고 여당이 민주당하고 아주 담대하게 맞서서 어떤 자기네들의 그 불이익과 그런 보수를 대변한다는 그런 가치를 가졌으면은 빨리빨리 그 정상화를 일으켜서 현안을 갖다가 재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의사항을 제기하고 국회 대정부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국회 정상화를 무력시킨 인물이 바로 김성태. 더 이상 민주당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그 뭐냐? 결국 민주당이 이중되었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런 길을 계속 갈 거라고 보여요. 아마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자유당에 대해서 미련도 갖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뭐 대한민국에는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보수가 저렇게 굉장히 그런 난국에 처해 있고 현실 앞에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어서 같이 그렇게 마주보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없다는 것은 뭐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우리가 이미 예단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을 갖다가 등 뒤에서 활을 꽂은 저다들하고요. 우리가 무슨 보수 대연합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홍준표 이 사람이 굉장히 비열한 자기가 마지막으로다가 그 참혹한 그 패배를 당하고 나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는지 뭐 어디로 갔는지 일단 증발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면은 친박 세력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됐고 대한민국의 야당이 무너져 버렸다. 친박 세력들에 의해서 이 지자체 선거도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참패를 당했고, 그럼 한 가지 내가 홍준표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친박 세력은 지가 다 칼과 못을 다 박아갖고 입을 다 꼬매놓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해놨는데 친박 세력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누가 있습니까? 친박 세력이 유일하게 있다고 그러면 불과 그 몇몇 국회의원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득세에 밀려서 그 사람들의 그 정당함과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보수 진영을 어우를 수 있는 그 힘의 위력을 발휘도 못하고 지금 저기 붙어가지고 그냥 뭐 세월만 흐르고 월급만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6월 13일 대선 참패와 그동안 자유당의 당내 분열이 친박 계열의 인간들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무너졌다. 굉장히 아주 비겁하고 비굴하고 자신이 갖춰진 그런 덕망과 그런 인성이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는 어빌리티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내가 홍준표라면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내로서 참 원내에서 당대표를 맡다 보니까 너무너무 나한테는 제압과 진짜 엄청나게 힘들었다. 이런 큰 배를 항해하는 데서 면허증이 없는 선장은 역시 무면허로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그래도 참 밉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참패를 당하고 김무성 일당한테 당권까지 뺏겨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친박 세력들에게서 내가 밀려났다. 친박 세력들은 지가 티가 다 내주쳤지.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김진태 씨하고 그 몇몇 그 친박계 인사들이 만약 거기 계속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앞으로 국회의원 더 이상 못해요. 뽑아줘도 안 되고 아, 저는 굉장히 그들을 갖다 비겁하게 봅니다. 나는 김진태 의원이 조원진 후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물론 국회 그 종족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과거에 탄기구에서 그런 그 열정적인 그런 애국 활동을 했을 때를 봤을 때 과연 김진태라는 사람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먹기 위해서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지 저는 이해 못해요. 만약 김무성이가 당대표 되고 김성태가 당대표가 되고 나경원이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김진태는 바로 나가리 돼버려요. 공천도 안 줍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돼. 어쨌든 뭐 자유당 뭐 이제 뭐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할 것도 없고 어차피 잊혀진 인물들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북아프리카에서 탈출한 그 난민들 여러분들 그 난민들을 그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탈출한 난민들인데 대부분 그 난민들의 그 유형별로 보면은 그 출신국들이 다 거의 리비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카다피가 그 살상을 벌이면 리비아. 왜냐하면은 그 리비아 아사드 정권이 너무나 그 난폭한 그런 폭군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밥을 못 먹는 거는 뭐 그건 기정사실이고 그냥 행동의 자유라든가 모든 특히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그 부자들은 그런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 유린당하고 하다 보니까 집단 탈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중동계의 그 난민선,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이제 넘어오는데요. 배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는답니다. 죽고, 그렇죠. 애들도 죽고. 맞아요.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그 무동네세를 하는데 국제사회가 참 그 야속한 거예요. 그런 걸 봐도 구출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출하는 그 소속 나라가 그 사람들을 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도적인 차원에서 맡아야 되는데 다들 거부하는 거예요. 영국도 네. 사실 거부한 적 있고 맞아요. 하다못해 유럽 여러 나라들은 다 거부합니다. 자기네 땅에 못 들어오게 하고 다만 미국은 연간 그 쿼터제로다가 미국은 약 10만 명의 리비아 그 중동부 그런 그 난민선을 탄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뭐 그렇다고 뭐 미국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그게 테러리즘의 어떤 그 영향을 받을까봐 굉장히 그 심사숙고합니다. 근데 오늘 그 스페인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난민선에서 타고 온 이 사람들을 아이들과 분노자들을 인도적으로 구원해주고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스페인 정부가 아주 굉장히 그 인도적인 그런 아주 그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국제사회의 그 아주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페인 정부가 그런 뭐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테러리즘이 같이 조장이 될까봐.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난민선에 테러리스트들이 같이 끼어서 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IS 이런 애들이 네네.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그 비행기를 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죠. 리스트에 걸려 있고 검문 검색에 걸리니까 네. 난민선에 일단 와서 난민선에서 구출을 받으면 그날 합법적인 그런 거주를 할 수 있는 뭐 수용소가 아니고 뭐 임시 거주 장소에서 기거를 하든 뭘 하든 일단은 그런 유럽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그런 그 ISS 그 테러리스트들의 그 전략에 의해서요. 그런 가짜 그런 난민선을 가짜의 그 난민들을 위장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스페인 정부에서 받아줬습니다. 받아줬고 굉장히 그 스페인 정부는 고맙죠. 어쨌든 뭐 그 정부도 이런 사람들을 받아줬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테러리즘이나 이런 걸 다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난민들은 거의 부녀자하고 아이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뭐 거기는 결코 테러리즘이라는 게 관여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스페인 정부에서 이런 그
가난하고 그런 자기 나라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받아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다음 뉴스에서는 지금 한참 월드컵 축구가 열리고 있죠, 러시아에서. 지금 한국의 축구를 한국 팀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멕시코의 작은 체구의 남미의 중미의 전통적인 강호죠. 멕시코 메이코, 스페인어로는 메이코라고 그러죠. 근데 영어로는 멕시코니까 메이코 팀이 작년에 챔피언했던 디펜딩 챔피언을 침몰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1대0으로다가 독일이 그냥 완전히 멕시코의 한 방에 KO가 된 걸 봤을 때, 근데 지금 왜 내가 이 뉴스를 띄워 놓냐면은 이 F조가 이게 F조인가 D조인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 독일이 우리하고 같은 조입니다. 독일이 우리하고 같은 조고 멕시코도 같은 조.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스웨덴도 같은 조인데 스웨덴이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건 죽음의 조예요. 우리 한국이 소속되어 있는 이 조는 우리가 독일을 이긴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멕시코를 이긴다. 어저께 독일하는 거 하고 봤더니 멕시코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멕시코를 이긴다고 볼 수도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스웨덴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16강에 가느냐가 오늘 결정돼요. 만약 스웨덴한테 지거나 비기면은 대한민국은 거의 탈락입니다. 오늘 멕시코하고 하는 거예요? 스웨덴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멕시코는 어저께 독일을 이겼죠. 오늘 1대0으로. 그러면 스웨덴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웨덴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뭐 골을 지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도 확실히 좀 보지는 어떻게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는 월드컵 경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또 볼만한 인터넷 나오지도 않고. 흥이나 나겠습니까? 우리 같은 그래서 적이.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두 게임에 관계없이 집으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다른 조 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제가 보니까 수비력도 약하고 그래서 이제 멕시코가 이 F조에서 득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멕시코가 또 한국을 우리가 또 멕시코한테 지라는 또 법은 없는데 축구는 그런 예외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내가 수십 년 동안 봐왔지만 아직까지 변방 축구예요. 아무리 돈을 써도 안 됩니다. 발재간도 그렇고. 맞아요. 내가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야구는 그래도 세계대회에서 2등까지 했어요. 미국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멋지지 않습니까? 축구는 안 돼요. 축구는 아무리 축구를 돈으로 미국에서 해외에서 유명한 코치들을 데리고 가거든. 한국 자체 대한민국의 스포츠 문화 중에서 축구는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발로 하는 운동은 그렇게 성장이 늦고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축구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옛날에 똑같잖아요. 옛날하고. 맨날 나가면 지고.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다음 이 뉴스를 내가 황 선생님 이거를 보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징그럽고 끔찍해서. 뭐요? 뱀이? 이거. 그 간단하게 소개만 하죠, 뭐. 인도 자카르타에서 침 농장에서 젊은 여자가 자기 집 일을 이제 반일을 나갔다가 이게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엄마들이 밭이 농장을 막 찾아다녔는데 없어요. 해가 졌는데도. 큰일 났잖아요. 딸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뉴스에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인근에서 페이톤이라는 큰 뱀을 발견했는데요. 페이톤은 어떤 뱀이냐면은 저기 구렁이 종류인데 비단뱀 종류인데 남미의 보아하고 맞먹는 그런 거대한 몸집을 지닌 그런 대형 뱀인데요. 이 뱀은 사자도 감고 악어도 감아가지고 딱딱한 악어도 감아서 질식을 시켜버려요. 악어가 그냥 몇 분 만에 그냥 기절을 해버려요. 이 여성을 갖다가 공격을 해갖고 이 여성을 감아서 질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뱀을 발견했더니 무려 길이가 7m가 되는데
중간이 굉장히 큰 그 어떤 뭘 먹었는지 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동네 사람들 아버지가 다 불러서 그 배를 갈랐는데 이 여성이 거기서 나왔어요. 여성이요? 죽어갖고. 예. 뱀. 그 어우. 페이톤이 공격을 해서 이 여성을 먹었습니다. 어우. 뱀의 입은 벌리면은 자기의 그 입 구경 사이즈보다 10배 이상의 동물을 먹을 수 있답니다. 어우.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대형 뱀들이 1년에 한 두세 번씩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런 뱀을 잡아먹으면 다 죽여버리던가 하지. 뱀을 그까진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 한참 그 산에 올라가면 이제 좀 있으면 뱀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나올 텐데 뱀 큰일 나요. 우리나라 돈 물리면은 진짜 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근데 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땅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물론 뱀을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천박한 직업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농가에서 뱀 때문에 1년에 수십 건씩 그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고 다리를 절단하고 마비가 되고 그런 걸 많이 봤대요. 근데 자기가 오늘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와서 우리 집에 뱀이 들어왔으니까 이 뱀을 좀 퇴치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이제 사실상 땅굴이지만 뱀을 못 잡고 이렇게 퇴치하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다닌다 하니까 그럼 왜 땅굴이 왜 뱀을 안 잡고 왜 이걸 잡습니까? 그랬더니 뱀을 잡으면은 이 사람 말 맞아요. 그 땅굴 얘기가 맞는 게 뱀을 잡으면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이렇게 뱀이 민가로 내려와서 그런 주택가를 공격하고 그런 반려동물들을 공격을 하는데 아니면 또 사람들이 농가에서 일하다가 뱀만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잡으면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법에서 뱀을 못 잡게 한대요. 뱀을 잡으면 징역도 살리고 벌금도 물고 그래서 그냥 자기도 영창도 한번 갔다 오고 뱀 잡다가 벌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그 땅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동물을 이렇게 야생에서 이렇게 그 개체수를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조항을 내온다는 거는 이해 못한다. 근데 사실 저도 이해 못해요. 물론 뱀이 있어서 뱀이 말로는 먹이 사슬 때문에? 네? 먹이 사슬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예, 보호족이다 이거죠. 근데 독사 보호족 하면 뭐합니까? 독사 물리면 바로 죽는데 징그럽고 난 그래서 저는 산 같은 데는 안 가고 풀밭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철이기 때문에 그런 산에 좋다고 가다가 뱀한테 물리면은 일단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 물린 부위에 약 10cm 위쪽으로요. 그런 줄이라든가 그런 혁대를 풀어서라도 일단 조여야 되는데 너무 꽉 조이지 말고 독이 그렇게 금방 퍼지질 않으니까 천천히 퍼지기 때문에 거기를 막고서 빠른 응급처치를 하고 구조를 받아야죠. 구조를 받고 그냥 일단 병원으로 가서 해독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게 점점 번져갖고 그냥 거의 사망을 하게 되니까 어쨌든 그런 여름에 우리 한국 사람들 계곡 좋아하잖아. 계곡. 네. 뱀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계곡이야. 바위덩어리 그런 데 앉아있으면 큰일 나고 우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뱀을 땅꾼들이 좀 가서 다 죄다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못 잡게 한대요.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일본이 오늘 오사카 지방에서 강도 6.1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3명이 죽고 200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신칸센 열차는 정지를 시켰고요. 네. 건물이 부러지고 도로가 구멍이 나고 홀이 생기고 엄청나게 지축을 흔들려갖고 아직까지도 여진이 있고 일본이 또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7년 전인가 그때 일본의 쓰나미? 쓰나미 이제 쓰나미가 일어났지만 그때 후쿠시마 근방에
아주 그 8도가 넘는 강도의 지진이 나왔고, 일본이 엄청난 희생을 받았죠. 그 쓰나미 굉장히 무섭죠. 도시를 막 통째로 삼키는. 그 일본은 그 지정학적으로 그런 그 지층과 지하에, 그러니까 지층에서도 그 후지산이 막 폭발하고, 그 용암이 흘러내리고, 굉장히 일본은 지금 지진하고의 아주 그 악연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기도 해저에 아직도 그 분화구에서 그런 막 끓는 용암물이 분출하고 그래서 일본은 매년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매년에 그 몇 미리씩 그 바다와 그 지층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자꾸 서서히 그러니까 해수면이 지표면보다 높아진다는 그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본이 그렇답니다. 일본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수억 년 있으면 일본은 그럼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다에 이렇게 수장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런 강한 얼스케이 그런 지진을 만나가지고 오사카가 또다시 지금 비상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참 오늘 참 내가 이걸 보면은 우리 유경수 여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 멜라니 트럼프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이 멜라니 여사가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 정부의 그 이민 정책으로 비이민자들의 국경 잠입 가족 분리를 참 너무나 가슴 아프게 슬프게 생각한다. 법을 떠나서 나는 인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법의 논리를 떠나 그분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아프게 생각하고 좋은 해결점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겠다고 이 영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자기 남편한테 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멜라니 여사를 사람들은 좀 재조명을 해야 되는 게 멜라니 여사는 사실상 그 패션 모델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패션 모델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패션 모델 하면은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패션 모델들은 그 연예계하고 연계가 돼갖고 별 출문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패션 모델을 일종의 연예인 취급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딴따라 그렇게. 근데 이 멜라니 여사는 패션 모델 출신이었고요. 사실 그 따님인 이방카 여사도 그 패션 모델 겸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패션 모델이 그렇게 사회적으로다가 그렇게 선정적인 그런 직업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이제 멜라니 여사가 그런 패션 모델을 했으니까 멜라니 여사는 왜 그런 걸 했을까? 좀 이상한 눈초리를 보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고 굉장히 냉철하고 지난번에 한국계 인질들을 북한에 잡혀갖고 이제 석방돼서 나왔을 때도 멜라니 여사가 새벽 2시에 자기 남편하고 같이 대통령하고 같이 공항에서 이 사람들 영접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오늘 이렇게 미국의 법이 근데 사실 미국의 지금 멕시코하고 보도 국경을 사이를 둔 이 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에 취임 전의 공약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막지 않으면은 멕시코의 인구 거의 반 인구가 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미국 경제는 사실상 엄청난 그런 경제적 침해를 받기 때문에 범죄라든가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만 한 게 아니고 과거에 오바마, 클린턴 수많은 역대 전임 정부가 이 멕시코 보더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골머리를 앓고 이민 정책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됐던 그런 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정책에서 이것만은 내가 꼭 막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다음 다른 언론에서도 멜라니 여사가 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좀 더 다르게 표현했어요. 멜라니 여사가 다른 방송에서 또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지만 그 이민자들이 아무리 불법적으로 들어왔고 그런 법에 놀려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 건 맞지만 그 애들과 부모를 그렇게 분리해 놓는 거는 나 매우 부정한다. 인권을 잊지 말아라. 난 이 문제를 비판하고 싶다. 남편이라도 난 인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내가 남편에게 정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멜라니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멜라니 여사가 뭐 본배우 이거 인권 문제는 이제 국무부에서 다 할 텐데 본배우 부르겠죠. 이들을 갖다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는 안에서 그런 인권을 좀 중시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좀 해결해 주셨겠냐고 하면은 본배우도 당황하는 거예요. 영부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그 대통령 눈치를 보지. 결국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부인인 영부인한테 전 질 거라고 봅니다. 영부인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 사람들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힘 있죠? 그럼 과거에 우리 유경수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바느질을 하면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그 집이 제가 삼청동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옛날 집에 이렇게 그런 시절에 청와대 있기 전에 그때도 그랬고 대통령이 그렇게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을 때 유경수 여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의 야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난 야당 편을 들었고 자기 남편이지만 야당 말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유경수 여사가 항상 야당의 그 입장을 많이 대변해주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영부인 활동을 했다는 걸 봤을 때요. 이 멜라니 여사도 저는 유경수 여사하고 거의 같은 그런 인성을 가진 그런 분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지금 멜라니 여사는 대한민국에 방문했을 때도 상당히 교양 있고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을 갖다가 표현하지도 않고 그런 옷매무새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뭐 지나친 그런 뭐 고가의 옷을 입은 그런 모습도 보이질 않고요. 진짜 그 미국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는 그 영부인이 그 미셸 그 여사는 막 극장도 많이 가고 막 어디 놀러도 많이 가고 막 그냥 먹는 것도 막 맛있게 먹고 막 애들하고 막 그렇게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다고 좀 봐요. 그렇다고 내가 미셸 여사를 갖다가 정면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미셸 여사는 자기가 영부인으로서의 그런 가치도 물론 있었지만 자기 할 건 다 했어. 어디 놀러 가고 먹고 뭐 어디 뭐 오페라 구경 가고. 근데 멜라니 여사는 얼마 전에 그런 수술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과거의 그런 패션 모델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다소 좀 과장되게 좀 사람들이 어떤 그 본연의 그 멜라니 여사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멜라니 여사의 그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멜라니 여사는 1년 동안에 조용하게 그리고 그런 선의적이고 그리고 약자 앞에서의 구원의 손길을 준다는 거. 우리가 굉장히 이 멜라니 여사를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스뉴스에서 그램 목사가 100만인 기도, 북한과의 핵 없는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65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싱가포르에서 회담도 하고, 이게 어쨌든 비핵화에 대해서 자기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여태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65년 만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하고의 비핵화, 핵을 없애서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에 난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나 존경한다. 그가 이 일을 이룩할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proud,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Go